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구속된 60대 남성 이 박 씨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다. 이런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가해자는 60대인데요. 예. 그 피해자하고 한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한 6개월 정도 사귀어 보니까 더 이상은 만나기 좀 어렵겠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예.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딸과 함께 만나면서 이렇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가해자, 그 범죄자한테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이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위겠죠. 네. 그 전화를 했길래 그걸 보고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조금 더 수사해 보면 당연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박 씨가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무래도 형량하고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계획 범행인지 아닌지 여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보통은 범행 이전에 범행 수법을 검색한달지 아니면 흉기를 미리 구입한달지 네. 이런 여러 정황으로 이걸 계획 범죄구나라는 점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에 압송이 되는 과정 중에 혹시 어떤 계획 범죄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발적이었다라고 하고 흉기를 구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오피스텔에 있는 그 흉기를 사용했다라면서 계획 범행 일체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진술이 실제로 맞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의대생 교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네.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교제 폭력, 이 살인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그 데이트 폭력 이제 예. 검찰청에서는 교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아주 중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런 데이트 폭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은 단순한 지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범행이 요번에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피해자의 오피스텔이었던 것처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범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도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물리력 말고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자가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 연인 관계에서 디지털 범죄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특수성이 있어서 단순한 폭력 범죄와 달리 네. 어떤 그 특별한 그 규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 그 특별법과 그다음에 피해자 그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갖다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21대에도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법률안이 그냥 21대에는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기 만료 폐기가 됐었고요. 과연 22대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한 그 법률들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태한 SK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라면서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네. 한 게 해놓은 거잖아요. 판결문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일반 판결문은 열람이 제3자가 가능한데요. 일반 네. 판결문은 예. 그때도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사 판결문은 일반인한테 열람이 제한됩니다. 워낙에 개인 정보도 많고요. 내적인,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네. 사건의 특성상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 이 최태원 회장 측이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한 건 일반에는 제한이 이미 되기 때문에요. 법원 내부에서도 다른 재판부가 볼 수 없도록 차단해달라는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올리면 법원에서는 옆 재판부가 무슨 판결을 했는지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청을 했는데 그건 재량이거든요, 판사는. 그래서 해당 법원의 부장이 이 부분은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단말기에는 올라가 있는 거죠, 이 판결문이. 그리고 지금 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출처에 뭐
시작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요. 예. 당연하지만 각 대리인에게 또 당사자에게도 판결문은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만약에 나중에 최초 유포자가 적발이 되고 잡히더라도 선처하지 않는다, 합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 소송 판결문을 유포한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판결문 공개한 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예.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요즘은 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프린트해가지고 뿌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유포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때에는 뭐가 더 필요하느냐? 단순한 명예훼손 말고 비방의 목적까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아니 그냥 나 내 그 판결문 공개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네요. 본인 판결문 네. 내가 그냥 예. 공개한 거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SK의 우호 지번으로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일단 공식적인 해명 내용은 이거는 노 관장 측의 의사가 아니었다. 대리인이 지금 네 곳이 선임돼 있어서 그중에 한 명이 좀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에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네. SK 지배그룹이 흔들린 거 원하지 않는다. 우호 지분으로 난 남겠고 사회공헌에 쓰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SK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결은 그대로 강공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철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